안녕하세요. 다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글 이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뭔가 아카이브를 남겨두면은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의 실천과 목적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랫폼 빌더즈는 바림에서 2022년 초에 약 2달간 진행한 리서치 세미나인데요. 이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은 플랫폼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국공, 사립기관, 그리고 비엔날레 등 조직적인 플랫폼이나 정보를 모아 업로드하는 네트워킹 위주의 플랫폼이 아닌 스스로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크고 작은 생각들을 목소리로 아카이빙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 3회 분량의 인터뷰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플랫폼의 실천과 목적성이고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리서치를 진행해 주신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참여자님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부터 함께 가져가야 할 비전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세 분 다 아무래도 어떤 분인지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아름님부터. 저는 보통 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항상 그게 이제 고민인데, 말과 글을 사용해서 미술 일을 하는 프리랜서라고 최종 버전을 얼마 전에 확정했고요. 네. 크게는 미술도 사람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요. 네.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좀 감수성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또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 각각의 이익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고려를 하면서 일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감수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함께 챙겨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일도 잘하면서 마음도 상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시각 미술에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는 주제나 매체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간단한 갑자기 질문. 사실 좀 매체를 특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최근에는 미술을 좀 사용하는 문제에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글에서도 뭐 해시태그들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열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미술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이고, 뭐 글을 또 읽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것이 이제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뭐 아티스트 리서치를 어떻게 지식의 문제로 추출해서 그걸 사회에서 순환할 수 있나, 뭐 이런 이제 궁리를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궁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사실 한 10여 년간 기관 실무를 하다가 지금은 그냥 개인 프리랜서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관련된 고민들은 이제 또 차차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인님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제인이라고 하고요. 멀티미디어 작가이고 주로 글을 쓰고 소리를 수집하고 또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어떤 경험이 기억으로 체득이 되는 그런 경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은 기억이 돼서 이제 남아서 살아나가고, 또 어떤 경험들은 기록되고 기억되지 못한 채로 그냥 휘발돼 버리는 그런 서사에 관심이 많고, 지금은 이제 한국 북전쟁 시기에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의 주제를 가지고 기념 문화와 그 기념 문화의 디지털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멀티미디어라고 했는데, 이번에 가장 최근에 저한테 주신 이미지는 책을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뭔가 바뀌게 된 뭐지? 아무래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신 그런 느낌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같은 주제로 했었던 작업인데, 어, 좀 항상 이제 만져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뭐 사운드 작업이나 아니면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좀 매체와 이제 그걸 바라보는 사람 사이의 거리 같은 것도 가끔은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해서는 좀 만져질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종이에 연필로 이제 드로잉하고 그 드로잉이라는 게 사실은 그 희생자들의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이제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땡땡땡 이제 무명으로 이제 드로잉을 한 건데, 관객이 책장을 넘기면서 이제 연필 이제 흑연 가루가 손에 묻고 손이 더러워지고 그 손에 땀으로 인해서 종이 더 더러워지고 좀 이렇게 내가 너를 만지고 너가 나를 만진다, 좀 이런 만질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음, 그 작업은 그렇게 종이로 해봤습니다. 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선 순차도 이따 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민영님 잠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민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바림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또 디지털이라는 디지털 예술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플랫폼을 또 하나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포킹룸이라고 언메이크랩 두 분 작가님이랑 또 이제 그런 예술, 기술, 사회 이야기를 하는 플랫폼을 또 운영하고 있고, 또 미술계에서 주로 통번역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빌더즈를 탄생시킨 분답게 정말 많은 플랫폼을 맞아요. 운영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지금 총 3개를 운영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제가 오, 메인이 아닌 거는 또 몇 개 좀 더 있는데, 네. 제가 아, 포킹룸은 제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숟가락을 네. 얹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네, 플랫폼 경험이 있으셔서, 네, 많은 유의미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다들 플랫폼을 열고 싶거나, 아니면 운영 중이시거나 참여하고 계셔서 저희랑 플랫폼 빌더즈 함께 해주셨을 텐데요. 혹시 플랫폼에 제가 플랫폼을 시작한 계기 아니면은 특정 플랫폼에 참여한 계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해요. 그러면은 아까 순서대로 아름님부터 가볼까요? 네, 뭐 저는 사실 플랫폼을 시작했다거나 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음, 되게 자유로운 개인인 상태로 어떻게 다른 이벤트에 접속하거나 혹은 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뭐 글이 사실 길어졌던 게 제가 그동안 이제 실무를 하면서 좀 고민했던 것들과 그렇지만 그 실무의 그 실무의 기간 이후에 아 나는 이제 자유로운 개인이 되겠다, 프리랜서가 되겠다, 더 험난한 길을 선택을 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방향이 달라서 그 두 가지를 다 쓰느라 글이 조금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누구도 누구에게 어떤 고용된다거나 갑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일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가 좀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글에는 사실 소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가 있기도 해요. 제가 사실 프리랜서가 되기로 한 지는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이제 뭐 단행본을 편집하는 일을 종종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간을 원하는 분을 만나게 돼서
되게 서둘러 출판 등록을 했었어요. 네. 네, 이거는 그냥 에피소드 방출인데. 네네네. 근데 이제 좋아요, 사실 좋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계약이라는 것에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네. 사실 계약이라는 것에는 되게 업계 관행과 각자의 이익이 다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된 그런 형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계약서에 있는 업계의 관행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출판 계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어떤 출판의 관행은 책을 내고 싶은 사람 혹은 출판사가 출판의 모든 기금을 마련하고 완성된 책의 판매를 통해서 또 그 판매 수익을 가져가는 것인데, 혹은 뭐 출판을 원하는 개인이 뭐 편집자를 고용해서 책을 내거나. 근데 저는 약간 좀 책을 만드는데 요구되는 여러 그런 인력들을 서로 이제 누구는 누구에게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편집이라던가 뭐 네. 디자인이라던가 뭐 저술 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네. 그런 일들을 좀 각각 그 일을 감당하는 개인이 이제 감당을 하고, 그 책을 만든 이후에 그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을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 저한테 일을 맡기고 싶어 하셨던 분은 이런 구조가 사실은 되게 좀 성가시기도 한 구조이고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던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성사되지는 않았고 지금도 저희 출판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들을 계속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굳이 이름 붙인다면 뭐 협력 출판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네네. 이런 것이 언젠가는 실행될 수 있을까? 뭐 지금은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출판에 관심이 많아서 아무래도 많은 아주 관심 있는 주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하고 싶었던 게, 그 갑을 관계가 없는 출판을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네. 그 위계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안 좋은 점은 그 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권력 구조나 이것저것 있을 텐데, 그럼 아름님 같은 그 갑을이 누군가가 누구에 고용되는 그런 형식을 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돈이 네. 없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그게 사실 좋아요. 전부죠. 네. 솔직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게 결국은 이제 돈을 물어낼 수 있느냐인 그쵸, 그쵸.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또 책임까지 가기 이전에 어떤 것을 좀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나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렇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자금이 개인에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 결국은 뭐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큰 파트를 차지하겠죠. 네네. 아무튼 네, 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혹시 출판을 할 때 포커스하는 주제나 뭐 형식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은 우린 학술서를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야, 아니면 우린 동화책을 출판하는 출판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출판은 네. 1인 출판이기 때문에 네네. 뭐 엄청난 것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그 1인이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네. 이제 우아름이라는 개인인데, 어떤 책을 네. 내든 우아름, 내가 예를 들어 희조님과 책을 내, 그러면 김희조 곱하기 우아름이 될 수 있는 어떤 형태,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고, 네, 이제 마저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조금 웃긴 것 같아요. 네, 네네. 아직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뭔가 협력하는 과정이 뭔가 더 주가 되는 출판 플랫폼인 그런 거란 네네.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리고 제가 또 그간 편집자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편집자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 자기의 말을 한다기보다는 그 저자 혹은 대상이 되는 누군가의 뭔가를 이제 끌어내는 것이고, 그것을 또 잘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이 있겠죠.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편집자를 전문적으로 하셨는데 출판업을 하는 건 그건 정말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제 본인의 플랫폼에 대해서 더 덧붙이고 싶은 설명이나 아니면은 어필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넘어가기 저요? 전에. 네. 아, 네. 네. 우리 출판사 이래서 우리 플랫폼 이래서 멋지다. 네. 아니면 이런 점이 있다. 이런 네. 특징이 있다. 네, 아직은 뭐 유령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홍보를 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언젠가 등장하게 된다면 네. 작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큰 축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제이님 혹시 서구에서 동양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고 그에 대한 담론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외에도 혹시 시작하게 된 계기 아니면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플랫폼을 기획까지만 한 단계이고요. 네. 기획을 하게 된 계기라면 좀 개인적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플랫폼의 형태가 저한테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는 항상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제 뭐 협업을 하는 예술가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제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다행인지 뭔지 다행히 학교라는 아주 안전한 울타리 안에 지금 피신을 한 상태인데 이제 곧 그런 경계도 벗어나고 나면 내가 사회와 내가 어떻게 이 사회와 관계 맺고 싶은지 이런 것들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네. 제가 이제 기획했던 거는 집단 용어 사전이라고 좀 정의를 내렸는데 이제 미술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서구권의 언어들을 좀 우리 고유의 맥락으로 풀어보고 파헤쳐보고 해부해보고 분석해보고 뭐 판단해보고 어떤 또 새로운 표현이 가능할지 이런 걸 좀 탐구해보고자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미술계의 이런 키워드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글에도 썼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태주의, 뭐 교차성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키워드들인데 수입된 용어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지점이랑 좀 연결을 지어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무엇을 해나가는 플랫폼인가요? 우선 지금까지는 집단 영어 사전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쵸. 저도 궁금한데 일단은 이제 아시아 지역의 작가나 비평가들, 기획자들이 한 번에 한 단락씩 글을 기고하는 개간 단행물 형식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은 양의 글을 요구하고 서로 읽는 거는 좀 피로도가 많이 높을 것 같아서 정말 그냥 명료하게 사전 뭐 프리 페이지처럼 한 단락씩 용어를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용어 사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사전이요? 네. 재미있네요. 그러면은 영어 사전에 그러면 제이님도 아마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같이 만드는 것에? 혹시 만약 아니가 그냥 총괄만 하시는? 네, 저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은 총괄하는 과정에서 좀 더 포커스해보고 싶은 용어 아니면은 아시아의 아시아인이라고 해도 포커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다 분야가 많은 이렇게 섹터가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좀 서로가 서로를 많이 모른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뭐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에 대해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기준을 서구사회에 맞추고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서 네.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할 때 그런 우리가 심어놓은 이미지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런 대화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우리는 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대화는 항상 이렇게 넘어서 뭔가 그 서구 사회라는 좀 일반적인 네. 그런 맥락이 항상 거울처럼 따라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고 서로 이해하고 싶은 목적이 가장 크고요. 네. 또 막상 얘기를 시작하면 많은 부분이 서로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뭘까? 우리가 왜 서로가 서로한테 소속감을 느끼고 좀 가까이 느낄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그런 걸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보는 작가로서 탐구하는 그런 과정이 좀 좀 중요한 그런 뭔가 플랫폼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민영님, 아무래도 민영님 플랫폼이 3개나 하셔서 그러면은 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그중 제일 본인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요. 본인의 플랫폼을 시작하게 된 간단한 계기, 그리고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했던 거랑 안 했던 거랑 하고 있는 거랑 합치면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제로의 수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네네. 저는 그러니까 좀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기획자긴 한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나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좀 저의 특징은 좀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기획자 같거든요. 좋네요. 뭔가 발임을 뭐 제가 이제 가장 저의 역작이라 할 수 있는 발임이 최근에 이제 아름님도 만나게 되고 되게 많은 다양한 사람을 저는 사실 미술을 시작을 발임으로 한 거여서 그 전에 네. 미술을 전혀 안 하다가 이게 되게 이걸 통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만나오고 있는 여러분 3분 다 네. 플랫폼 빌려서 훨씬 전부터 그래서 네. 사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가장 열심히 해왔다고 볼 수 있는 발임을 또 되게 뭔가 되게 뭐랄까 어떤 아티스틱한 컨셉이 있다던가 이런 작가를 만나고 싶다던가 하는 그런 상상력과 어떤 아티스틱한 그런 걸로 차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런 게 없다 아니면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게 나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항상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예술을 다루는 플랫폼도 이제 소위 말하는 미디어 아트나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아트들이 다 되게 스펙터클 위주의 엔터테인먼트 위주가 되는 그 얄팍함의 문제의식을 느껴서 시작한 거고 발임도 이제 제가 광주 사람이 아닌데 이제 모든 게 서울에 편승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아까 서구에 편승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서울에 편승되어 있는 거에서 문제의식을 느껴서 내려왔고 그리고 다른 여러 기타 플랫폼도 그런 식으로 출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님과 이걸 해보고 싶어 뭐 이 팀과 이렇게 해보고 싶어라는 식으로 출발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저는 좀 그런 문제를 상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식의 큐레이토리얼이 항상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플랫폼이 자연적으로 항상 어떤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이나 제 문장을 보면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다, 애가 만족할 줄을 몰라.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 빌더스도 저의 사실 개인적인 답답함에서 시작한 거긴 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 그 개인적인 답답함은 전 이제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플랫폼이 뭐지? 미술계에서 플랫폼이 다 치고 빠지고 이제 더 이상 길게 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제 어떤 물리적인 스페이스를 가진다는 게 의미가 없다면 뭘 해야 되지? 너무 또 치고 빠지나? 이런 문제의식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 제가 플랫폼을 시작한 계기나 이유는 어떤 타개하고 싶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옛날에는 정말 독고다이로 혼자 다 했는데 이제 점점 저도 머리가 조금씩 커지고 미술계에 조금씩 뭐라 그러냐 그 발자국을 남기면서 혼자 할 수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 의식이라는 거에 대한 부채 의식도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 업계의 한 인간으로서.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MBTI I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거를 또 어떤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미술은 또 시각 예술이라고 특히 함에 있어서는 시각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어떤 강력한 빡침으로부터 항상 출발하더라 라는 게 좀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 MBTI I라는 부분이 가장 놀랐고요. 네. 네, E일 줄 I입니다. I였군요. 네. 놀랐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되게 뭔가 깊은 이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점은 되게 뭔가 멋집니다. 그게 특히 플랫폼을 만들거나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게. 그리고 다림도 항상 인스타그램에서 이 다림의 발자취들 쫙 봐오면은 항상 뭔가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글들을 많이 보게 돼서 그래서 신기하다. 저도 광주 사람인데 저도 몰랐던 광주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주고 하셔서 항상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디지털과 다림 광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두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뭘 하고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인가. 네. 다림은 일단 광주 광역시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인데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전시나 이런 걸 꾸준히 많이 하는 공간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전시나 워크숍 이런 말로 전시 워크숍 텍스트 이런 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걸 좀 많이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느슨한 의미의 콜렉티브라고 부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느슨하게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마 서울이 아니라는 지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에 있으면 모두가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어딘 콜렉티브라고 하면 어떤 그 멤버에 속해 있어야 될 그 멤버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또 수행해야 되는데 지역에 있다 보면 뭐 광주뿐만 아니라 전 사실 서울이 아닌 모든 도시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냥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뭉쳐지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지역성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또 그 지역성에 매몰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저랑 비슷한 그러니까 지역에 있어서 지역의 문제를 로컬리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에 매몰되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광주에 있다고 해서 광주를 리서치하고 뭐 제주도에 있다고 해서 제주를 리서치하고 이런 식의 활동이 아닌 그러니까 로컬리티인데 좀 트랜스 로컬리티 같은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느슨한 콜렉티브 공간이 바림인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운영은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은 또 이제 3번 정도 이제 쇼케이스를 했었던 전시 플랫폼인데 이거는 이제 그 DIGITAL을 좀 바꿔서 DE가 어떤 부정적인 걸 뜻하는 접두사로 바꿔서 이제 그런 전시를 계속 3번 정도 했었고 올해는 디지털 대신에 포킹룸에 합류해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포킹룸으로 6월 말에 전시를 하게 되는데 포킹룸도 디지털이랑 그냥 다른 점은 포킹룸 리서치 기반의 플랫폼인 거고 디지털은 전시 기반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좀 전시하는 방법, 그러니까 디지털 예술을 전시하러 갔을 때 매번 똑같은 그림인 게 아닌 좀 더 비판적인 걸 할 수 없을까? 거기에서 시작한 전시 플랫폼이 디지털입니다.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시네요. 해결은 해결은 아니고 그 사유? 미술의 좋은 점이 해결을 안 해도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은 맞아요. 문제를 제기하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되는 사람들이어서 네,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를 맞아요. 던지기만 하고 전혀 해결을 네.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네. 된다고 하길래 네, 문제가 있다라고 외치기만 해도 되는 게 네, 시각 미술의 되죠. 장점이죠. 네. 네, 매니페스토라고 부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안이함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워낙 플랫폼에 연루된 게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혹시 더 설명해야 되는 플랫폼이 있다. 이거는 꼭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거 혹시 있나요? 그런 건 없는데 좀 네. 좀 뭔가 이제 제 스스로 타이밍이 이제 혼자 뭔가 하기보다는 뭔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너는 혼자 할 수 없고 누구랑 뭔가 같이 해야 돼.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걸 조만간 하지 않을까.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무엇을 같이 해야 된다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 할 수 있는 건 다 한 느낌? 그래서 뭔가 뭘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플랫폼 빌더스 하면서도 되게 참고도 많이 하고 다들 나랑 비슷한 생각 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더 그런 거 구체화 시켜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 행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랫폼을 아까 민영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뭐 같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같이 안 하고 혼자서 하더라도 언젠간 사람과 엮일 수밖에 없는 게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제일 궁금했던 게 제 친구가 준 아이디어였는데 운영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대요. 자기는 항상 공동체를 보면 다른 말로 하면은 지도자의 형태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님 먼저 하시면 좀 그렇겠죠. 네. 이번엔 제이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님은 혹시 어떤 형식의 지도와 운영 체계를 가진 플랫폼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게 정말 진짜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기획이 얼마큼 섬세하고 이상적인지 이런 거를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운영과 실행의 문제는 또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글로 쓸 수는 있고 말로 할 수는 있어도 이걸 막상 시작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네. 이걸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혼자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파트너가 필요한 규모인가?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혼자서 꾸역꾸역 핸들링 할 수 있는 규모로 시작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좀 천천히 같이 오랫동안 함께 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는 게 좋을지 좀 그렇게 된다면 좀 조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작업을 할 때도 항상 고민인데 저희 그 모임에서 그때 나는 통제광인가 나는 유연한 리더인가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협업이라는 걸 아직도 배워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전문성과 이 사람의 창작의 범위를 완전히 이해하고 맡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책임을 이제 져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하나 정말 세부적으로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하면 또 작업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는 과정이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유도를 보장하면서 같이 재밌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은 뭘까? 이런 거는 조금 더 경험을 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 말고는 다들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많이 팁을 얻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께 팁을 얻기 전에 그럼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파트너를 고르는데 그게 파트너랑 뭔가 아기가 안 맞아 떨어지던가 뭔가 좀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파트너십을 고려한다면은 그런 사람을 고를 때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이것만은 포기 못한다. 저라면 네. 아까 민영님이 얘기했을 때도 공감이 많이 됐는데 네. 저도 작업이 항상 그냥 문제, 뭐 모두가 그렇겠지만 네. 문제 그리고 어떤 그 표현하지 못한 분노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분노 정도는 공유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노가 네. 어디서 온 거고 이걸 네.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건지 네네. 그런 거는 같이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분노의 정서는 그래도 공유가 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른 플랫폼 운영자분들께 여러 가지 팁을 저도 같이 듣는 걸로. 자, 그러면은 민영님, 운영 체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운영 체계를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혹시 본인에게 잘 맞는 운영 체계,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잘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아쉬웠다, 이런 부분 여쭤도 될까요? 저는 사실 혼자 일을 많이 했어가지고 운영 체계라고 해도 그냥 혼자 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같이 일을 할 때는 사실은 뭐랄까, 좀 효율적인 거는 그러니까 협업이 잘 되는 거라기보단 분업이 잘 되는 사람들이 좀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같고, 근데 네. 그런 거를 뭔가 컨셉적으로 묶어주는 사람이 있는 형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티스틱 디렉터 같은 게 있는 거죠. 거기에 CEO가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근데 이제 항상 아티스틱 디렉터라고 예술 감독 얘기할 때 예술 감독이랑 큐레이터의 차이점이 굳이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덩치가 커지는 비엔날레나 이런 거에서 예술 감독이 있고 그 재단장이 따로 있고 이렇게 돼서 그런 이제 약간 뭐 돈이나 막 이런 거나 뭐 이런 어떤 행정적인 거를 재단장이 하고, 아티스트 디렉터는 되게 예술적인 컨셉을 다루고, 물론 그렇게 깨끗하게 안내하는 게 있지만, 그래서 약간 이런 미술의 플랫폼에서 일할 때는 그런 아티스틱 디렉터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게 좀 잘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어떤 그렇지 않은 부분을 관장하는 사람이 있는 게 좀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부분 이게 지원금 베이스로 이런 걸 하고 그러다 보면 지원금 받는 사람이 결국 그 총대를 매게 되고 그 사람한테 다 이렇게 얹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쉐어할 수 있는, 그 짐을 쉐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는 거. 모든 사람이 이렇게 1대1 대 1대1로 일을 절대 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업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랄까? 그런 컨셉적인 부분이 잡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 있을 때 특히 예술에선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그때 왜 세미나 때도 스타트업에 뭐 그 책상을 어떻게 놓냐, 공간 분배 이런 얘기 했었을 때도 좀 공감했는데, 약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계속 그런 지성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컨셉적인 부분을 계속 리필해주는 그런 뭔가 원천이 좀 있어야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 좀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분업이 잘 되고 이런 컨셉적인 걸 누가 잡아주는 경우가 제일 잘 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프로젝트나 진행했던 프로젝트나 계셨던 플랫폼 중에서 이때 이게 내가 말했던 게 굉장히 잘 됐다, 이런 예시 혹시 있으시면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경험 중에는 사실은 발임은 너무 혼자 해서 그게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포킹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술 관련한 그런 글들이나 그런 리서치들을 계속 쭉 해오다가 올해 이제 합성 미디어라는 주제를 잡고 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주제를 잡고 가니까 조금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이 토끼는 계속 운영해오던 언메이크랩 작가 두 분이 제시한 개념이고 원래 사실 그게 원래 가상이란 얘기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상이란 말이 너무 지금 닳고 달아서 가상이란 얘기를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아티스틱 컨셉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 밑으로부터는 뭐 과학적인 자료도 찾아보고 기술적인 자료도 찾아보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예시였던 것 같고 최근까지 했던 제로의 예술도 이제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공동기획자가 한 거였는데 셋이 일이 다 똑같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이 잘 나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전체적인 그런 예술적인 컨셉을 계속 불러 일으켜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좀 구체적인 컨셉들, 그러니까 되게 근데 그게 아티스틱한 거죠. 그냥 뭐 가상, 뭐 기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많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저는 좀 상상력이랑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그렇게 얘기한 게 저는 그런 아티스틱한 컨셉이 딱 떠오르는 그런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일했을 때 저는 되게 잘 플랫폼이 굴러가는 되게 그 분업 체계랑 운영 체계가 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어찌 됐던지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주얼한 거를 계속 제시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저처럼 더티워크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약간 그 밸런스가 좀 잘 맞으면 좋지 않나. 저는 굉장히 더티워크 좋아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XF 만들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MBTI 극 J여가지고 또 예. 네? MBTI 극 J여가지고 또 그런 거 네. 부럽습니다.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아름님께 아름님은 또 흥미로웠던 게 아무래도 그 가불의 관계가 없는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셔서 특히 또 운영 체계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기대가 돼요. 그런데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글을 약간 어지럽게 쓰는 바람에 이제부터는 사실 좀 제 이제 이 실무에서의 경험들이 사실은 이런 좀 예술 플랫폼에서 좀 근무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좀 느꼈던 생각들을 좀 지금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술학교 안에 이제 창작 스튜디오를 설립해서 뭐 운영하는 그 초창기의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마련한 혁신센터에서 그 이제 아티스트들과 스타트업을 참여자로 들여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플랫폼에서도 일을 초창기에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 양쪽 기관에서 일을 했던 것도 사실은 저의 좀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는 했어요. 어떻게 이제 예술가들이 사실은 이제 예술과 생계가 꼭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사회 내에서 어떻게 이 예술가들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좀 설계 나름대로는 그런데 좀 관심이 있었어서 일을 했었던 건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민영님처럼 혼자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대의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조직의 관행 내에서 그 이제 닫혀 있는 것들을 좀 풀어가는데 되게 많은 힘을 썼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면 이제 예술학교 내에 그 창작 스튜디오 레지던시를 마련했을 때에는 이 창작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이제 작가들을 굳이 이 예술학교를 졸업한 학생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 작가들도 이제 들어오도록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상적인 그림은 이거예요. 학교에 많은 인프라들을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연결하는 거. 그럼 학교의 인프라라고 하면은 뭐 인적인 것도 있겠죠. 뭐 강사라든지 교수, 학생들과의 이 창작 스튜디오 작가들과의 교류라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고 또 물적인 걸로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그 학교가 굉장히 식당이 맛있었거든요. 저렴하고. 근데 이제 이게 학생 식권을 사면 저렴하지만 일반인 식권을 사면 좀 비싸단 말이에요. 혹은 또 이제 학교 내에 있는 공방 시설들을 작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혹은 뭐 그 레지던시 공간에 이제
거기 학교 내 모든 난방 시스템이 중앙 난방 시스템인데 사실 이제 창작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9 to 6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거든요, 거기가. 보통 이제 학교들은 산기슭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이 학교에서 만들기로 한 레지던시라고 하면 모두가 협조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을 이제 관장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뭘 갖고 이제 서로 조율을 해야 하느냐면 이 레지던시에 들어오는 작가를 외부인으로 볼 거냐 내부인으로 볼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설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계속 같은 얘기를 하지만 각자의 이 위험 부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이제 기업의 혁신센터로 가면은 여기서는 상당히 좀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재원이 풍부하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정말 지원해 줄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했던 고민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인 건데, 결국은 각자가 원하는 것이 충족이 되어야 이런 플랫폼이 계속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답은 운영 체계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모두가 이 플랫폼에 관여하는 모두가 이익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 재원을 대는 기업이 무엇을 취하는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비슷한 이제 난관이 있는 것이, 또 기업 안에서도 또 각자의 어떤 사업 단위의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 담당자들의 또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무용한 것이잖아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 상당히 어렵고, 결국에는 이 내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 사람들의 권한이라던가 이 독립성이 기금을 대는 이 기업과 동등하게 이 플랫폼 안에서의 결정 권한을 나눠 가져야 하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언급한 그 두 번째 사례, 그 다이아크론의 경우가 사실 그런 경우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 정수 처리 회사에서 그 공장 내부에 있는 공간에 이제 작가들의 작품을 쓸 수 있도록 내어주면서 이 운영을 아티스트들과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저는 봤어요. 이 스튜디오에게 운영의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장을 내어준 기업과 이 운영을 하는 스튜디오가 굉장히 동등한 결정권을 가지고 이 운영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것은, 그러면 이 이제 다이아크론이라는 이 운영자이자 실제적으로 플랫폼 안에서는 매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아티스틱 프로젝트들을 나름의 관점에서 해설을 해서 이제 글을 생산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누구도 각자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각자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같이 갈 수 있으면 네네. 좋다고요? 네네. 잠깐 끊겨서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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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갔던 되게 이상적인 사례라고 봐서 공유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민영님 말씀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 각자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사실 깔끔하게 떨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끊임없는 이 의사소통의 스트러글을 계속 견뎌야 되는 부분도 사실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떤 리더라던가 운영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저는 사실 어떤 결정권을 휘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냥 통로 정도의 역할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서로 이제 연결 가능한 것들을 이어준다든지, 이것도 이제 앞서서 민영님 말씀이랑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근데 이때 뭐
서로의 뭐 분야를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언어로 해석해줘야 된다. 뭐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되게 무심하게 연결해주는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되게 무용할 수도 있는 성과 없는 시간을 좀 견뎌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바림에서 그 지금 카셀 예술 감독이 루앙 루파가 광주 비엔날레 왔을 때 바림에 와서 콜렉티브라는 거가 무엇이냐 막 이런 워크숍 몇 회차 걸쳐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인은 이제 효율성의 민족이잖아요. 가성비의 민족인데 근데 그래서 이제 막 뭘 할 때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렇게 뭐 한 일 또 하는 거 싫어하고 뭐 저도 엄청나게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루앙루파가 루앙루파가 몇십 명이 되거든요. 그 콜렉티브 멤버가 뭐 한 10명이 아니에요. 몇십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정될 때까지 집에 안 간대요. 그럼 그게 10시간, 20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그동안 앉아서 뭐 이렇게 계속 회의하는 게 아니라 막 밥 먹고 누워 있다가 막 나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 써니 피플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멕시코 뭐 미국이 멕시코를 보듯이 약간 게으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 나라 사람들이니까 시에스타도 있고 그러니까 효율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더운 나라 사람들이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동남아시아라서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원래 그렇대요. 그 사람들 말로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막 빨리빨리 뭘 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모이자 그러면은 막 와가지고 한 10시에 만약에 아름씨 우리 뭐 아이디어 좀 짜요. 그럼 우리 생각에 한 모여서 2시간 얘기하다 밥 먹고 집에 가고 술 먹고 집에 갈 것 같은데 얘네는 한 10시 모여가 저녁까지 다 다음날 아침까지 먹고 이상하지 않은? 루앙루파라는 그 개념 안에 루앙이 아마 공간인가 뭐 그런 뜻이고 그들이 하는 것도 그런 남의 집에서 어떤 사람의 개인의 집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동남아시아는 그런 공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베트남에도 1년 살다 왔는데 그렇게 이제 물론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누구 집에서 모여서 얘기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뭐 아이디어 짤 테니까 아름 씨네 집에서 1박 2일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옛날에 학생 운동할 때 그렇게 금서 읽을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걸 전혀 빨리 정할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카셀 도큐멘터도 그렇게 하고 있을걸요 아마. 그래서 그런 어떤 효율성이 있는 어떤 이 전시 작품을 빨리 가지고 와서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아마 안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완전히 다르구나. 그 협업, 분업 이런 거 없고 그냥 다 만장일치 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 어떨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 좀 그게 느린 건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우리가 되게 같이 일할 때 되게 익숙한 방식은 뭐 이제 듀데이 정하고 그러면은 뭐 금요일 뭐 자정까지 보내놓기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같이 얘기하기 그렇지만 금요일 자정까지 혼자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뭐 그렇게 좋은 생각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마감 전에 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시달리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같이 좀 편안하게 물렁하게 약간 좀 느슨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시너지라는 거는 이제 대면에서의 시너지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정해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마감으로 인해서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일보다 그렇게 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서 그냥 가는 것보다는 어쩌면 효율적인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1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2014년인가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더 이상 효율의 어떤 그런 레벨이 아니다. 이거는 클래스가 다르다. 약간 근데 약간 체력을 길러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체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쉬었다가 먹었다가 이렇게 왕국이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나면 체력이 고갈되잖아요. 안 그러세요, 민영님? 그러니까요. 저도 아이로서.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레벨의 문제가 아닌가 보다. 그냥 그 같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모여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대학교 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끝나는 시간 같은 거 정해놓지 않고 그냥 약간 동아리 같은 그런 느낌?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뭔가 원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전혀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거랑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만 소위 말하는 내가 말하는 그 문제 의식들을 깨부실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건 진짜 어려운 거죠. 이 한국처럼 바쁜 세상에 그런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생각이 나는 효율성이랑 운영체계 얘기하니까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완전 전혀 다르게 대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드네요. 그 과정이. 어쨌든 정해진 시간을 어느 쪽에 더 분배를 할 거냐인데 그런 과정이 좀 선행이 되면 어떤 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도 좀 유기적으로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행사 위주로 기획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워크숍을 해야 돼 이렇게 되면 그게 안 되는데 근데 그들이 하는 걸 보면 한 10몇 명, 20명에 가까이 되는 멤버인데 그렇게 10시간 막 20시간씩 얘기하다가 이제 너가 그 정해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몇 명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또 주로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거기 멤버는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은데 그래갖고 이제 막 차 마시고 이러고 있다가 뭐 저한테 소개할 때도 우리 지갑 갖고 있는 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꼭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그게 좀 우리 나한테는 좀 다른 의미로 들리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 정하긴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데드라인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건데 그게 우리처럼 행사 위주가 아니라면 뭔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쌉소리를 하는 시간이 되게 긴 거고 맞아요. 정하긴 한데 그 쌉소리를 되게 중요하게 그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그럴싸한 게 사실 막 이제 방금 쌉소리라고 표현한 그런 이야기를 막 10시간, 20시간씩 하고 나면 이제 공동의 무언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각자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했고, 우리 너무 좋고 이러면 사실 그 동력이 약간 모아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근데 막 되게 막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 쯤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서 희조님 질문에 다음 질문이 아마 동력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게 약간 종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이고 누구든지 앉아서 밖에 안 나고 10시간 얘기하면 그게 공동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바림도 되게 어느 의미 되게 종교 같다고 생각한 게 진짜 여기 뭐가 있다고 다 모여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막 그런 시간들 별로 이제 행사 때문이 아니라도 그냥 막 모이거나 이러면 이제 뭐 광주는 사실 되게 좁아서 30분 안에 어디든 다 갈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보자 이러면 보기 되게 쉬운 도시거든요. 서울이랑 달리. 서울은 막 오늘 저녁에 보자 해서 성사될 확률이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종교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형의 어떤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를 종교로 본다면 되게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렇게 10시간 갇혀 있으면 진짜 뭐라도 생긴다 정말 그런 게 또 어떤 의미로 다음 질문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동력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앞에서 효율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되는 그러네. 전 효율 인간으로서 좀 두렵지만 뭔가 해보고 싶긴 한 그런 약간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포인트였습니다. 너무 잘 들었는데 그래서 다음 질문 동력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니고요. 플랫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장애물과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입니다. 그래서 민영님께서 루앙루파 예시 들어주시면서 이것이 효율에 미친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거의 연계선상으로 플랫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장애물? 이게 과연 위협인가? 이렇게 뭔가 조금 무지하게 떨어진 게 아니면 또 반대급부로 좀 너무 우리가 효율을 중시하는 게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쓴 글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제가 그 사라져갔던 플랫폼이나 공간들에 대한 그걸 조금 이제 썼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든다는 거에 심취한 나머지 끝나는 그 뒷모습을 생각하지 않은 플랫폼들이 너무 많은 게 저는 좀 장애물, 그러니까 다 잘해놓고 끝마무리가 안 좋아서 그 전에 했던 모든 활동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선배들, 뭐 아니면 대한공간 1세대들,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뭐 최근에 미투부터 시작해서 여러 어떤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정치적 올바름이나 그런 거가 중요해진 사회가 되면서 아티스트의 어떤 영감이나 아티스트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지금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거의 시대의 흐름을 못한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런 마인드가 없었는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세대 선배들의 제가 세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그 플랫폼이 지켜온 뭔지 모를 그 이름과 명성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새 어떤 그런 폴리티컬리 코렉트한 정치적 올바름의 시선에서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저는 미투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전에 좀 일그러졌던 그런 성의식이나 뭐 이 정도 농담 같은 건 괜찮았고 이 정도 하는 건 괜찮았던 것들을 그냥 유예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새로운 걸 시작하고 이런 게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그 전에 했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한들 박수치기 어려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그냥 그걸 보면서 나도 그 박수칠 때 박수칠 떠는 게 아니지 뭐지? 떠나는 사람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래서 그게 참 그게 플랫폼의 목적이 애시당초에 명확하지 않았고 그냥 오래 하는 것만 생각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그래서 더더욱 좀 잘 끝내는 방법,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끝내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장애물이지 않나.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게 취하는 그런 모습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름님 말씀해 주세요.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장애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돼요? 예전에 뭐 그것도 이제 뭐 편집하다가 뭐 인터뷰하고 하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는데 약간 그 음악씬에서 컬렉티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농담 삼아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컬렉티브가 오래 가려면 모두들 이제 비슷하게 잘 안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이해가 가는 게 이제 어떤 이제 몇몇 개인들의 인정 욕구가 되게 뾰족하게 돌출이 되면은 그 컬렉티브 공동의 성과가 몇몇 개인의 성과로 좀 정리되기도 하고 혹은 뭐 그렇게 좀 격차가 벌어질 때 이제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이 끈이 좀 느슨해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면 모두가 비슷하게 안 돼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사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잘 되면 좋지만 우리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근데 이제 잘 안 될 때 약간 좀 안전한 공간이 콜렉티브가 되어줄 수 있으면 그것도 되게 좋은 일이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잘 될 때는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이거 조금 뭐 아직 뭐 뚜렷한 생각은 좀 잘 나지는 않는데 저는 좀 일단은 아까 이제 플랫폼의 동력에서도 그 안에 모두의 이익이 잘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그런 이제 콜렉티브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자 개인의 어떤 관심사나 뭐 그것을 가지고 하는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각자의 그 맥락 안에서 이 플랫폼 혹은 이 컬렉티브 활동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좀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결국은 모두가 자기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거가 답이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좀 해보다가 사실은 오늘 좀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사실 잘 모르겠네요. 계속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혹시 누군가의 성공 욕구가 너무 뾰족하거나 아니면 그런 격차가 제일 위험하거나 혹시 헤쳐나갈 수 있는 좀 해결 방안이나 그런 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다 각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한 뭔가 레벨로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러다가
봐야 되고 아무래도 아름답게 끝내는 게 답이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이님, 그러면은 플랫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장애물 어떻게 해결될까요? 네. 저는 이제 가장 고민인 건 기금을 네.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네네. 어쨌든 좀 물리적인 형태로 출판을 하고 싶기 때문에 또 자금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자금들은 보통 이제 소속된 그 도시나 그런 기관으로부터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네, 제가 그 모임에서 소개했었던 컨템포러리 엔드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에디터랑 연구가 중심의 플랫폼이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관한 담론을 나누고 매거진을 발행하는 곳이에요. 근데 베를린에서 기획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IFA라고 독일의 무슨 대외 관계 연구소라는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모임에서도 뭐 나눴던 얘기긴 하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그들 뭐 서구기관의 지원과 뭐 펀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좀 거기에 반하는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기에서 이제 출발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독립성을 유지를 해나가면서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아름님 글 보고서 또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겠다 싶었던 거는, 그 기관의 안에서 있었을 때와 기관의 바깥에서 있었을 때 그 같은 행위를 하는데 이제 다른 시각과 평가들, 기관 안에서는 너 왜 이렇게 주관 있냐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이, 기관 밖으로 가면 오히려 그 기관에서는 뭐 컨설팅비를 새로 지불을 하던 해서 그 내부의 뭐 문제를 외부의 시선으로 한번 되짚어 보려는 뭐 그런 되게 모순적인 상황을 그래서 읽고서, 그러면 내가 만들 플랫폼이 어떤 목적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게 사회적으로 기능을 하는 장치인데 또 제 개인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고 어떻게 좀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뭘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장치는 또 뭐가 있을까.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뭐 시작하기만 해도 다들 좀 뭐 재밌다 뭐 이렇게 봐주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하는 걸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생각했던 목적성을 이루는데 어떻게 외부의 시각 아니면 나만의 지표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드네요. 잠깐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아까 그 다이아크로님 말씀드렸을 때 되게 반했던 게, 그 아쿠아포린 내부에 이제 다이아크론이 함께 운영했던 그 이제 플랫폼이 프라이머인데, 거기 이제 웹사이트에 그 다이아크론의 운영자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예술 프로젝트들을 이제 본인의 주관으로 해석을 해서 쓴 논문을 그 대표 웹사이트에 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썼는지까지 함께 밝혀서 저는 그게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관 안에서 일을 하면 사실 이 생각이 약간 홍길동 같은 건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근데 내가 했다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되게 개인의 그 공을 개인의 것으로 확실하게 좀 추켜 세워주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이님이 생각하시는 플랫폼도 그것이 이제
어떤 용어들에 대한 생각을 모아서 이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것이 다른 매체나 다른 플랫폼에서 언급이 된다든지 이런 좀 내가 운영하는 플랫폼 외부와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되게 이제 그 평가라면 평가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잘 돌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편집을 해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그 부산 비엔날레에서 큐레토리얼 워크숍을 이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로컬이랑 그다음에 우리라는 두 가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0분 정도의 큐레이터 분들이 모였는데 이게 되게 실체가 없어요. 로컬도 그렇고 우리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산 비엔날레니까 부산이 로컬이냐? 그러면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하는 와중에 발인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 민영님의 눈이 매우 커졌는데, 그러니까 발임의 리서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들도 이제 있고, 뭔가 결국은 그런 거예요. 뭔가 로컬이라는 게 꼭 뭐 부산이어서 혹은 광주여서 혹은 서울이어서 그 막 특수한 서울만의 무언가, 광주만의 무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있는 위치일 뿐인 거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다른 뭐 해외일 수도 있는 뭔가 그냥 정말 로컬들끼리의 만남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지. 딱 여기에 고여 있는 게 더 이상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나라는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내 주변, 내 반경 안에 누가 있고 약간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무튼 좀 말이 길어졌지만 발임도 되게 많이 그곳을 거쳐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호명을 하고 있다는 것, 자기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뭐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울지 마시고요. 이러면서.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저희도 앞으로 발임을 여기저기서 많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뭐지 희망찬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그럼 좀 그래도 이어나가서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동력, 내가 이거를 계속 뭔가 해나가는 동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해 주실? 네, 민영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름님한테 좀 궁금한 게 이제 아름님은 그렇게 기관에 또 계시거나 그렇게 중간자적인 존재로서 또 일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거기 동력은 뭔지 좀 오히려 궁금하고 왜냐면 전 제가 시작한 거니까 어쨌든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너가 해야지 이런 건데 그래서 월급인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의 또 매력이 예술인들은 또 그거를 또 부정할 수 없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그 궁금하기도 하고 뭐 제이님 학교에 계시니까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 저는 사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여가지고 동력이랄 게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어떤 강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해결 안 해도 되고 말만 해도 되는 이 아름다운 예술계 일단 말을 하자 발화해야지 내 거가 되는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 글을 잘 쓰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간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게 좀 동력인 것 같고 그리고 좀 뭔가 희열이라고 해야 되나?는 하면서 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는 문제의식이 있고 문제의식을 발화한 걸로는 사실 아무것도 느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더 답답해질 때도 있고 괜히 이런 소리를 해서 뭐 이렇게 어쨌든 구현화 시키면서 더 이렇게 그렇게까지 최악인지 몰랐는데 쓰다 보니 더 최악인 이런 경우가 많이 만나잖아요. 리서치하기 전에 몰랐는데 하면서 보니까 더 이상하다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게 뭔가 다른 사람들도 그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해본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장이 만들어질 때 전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랫폼 빌더스도 당연히 제가 처음이 아니고 당연히 이런 얘기 정말 정말 많았는데 또 막상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야기 흘러가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스타그램 발음에도 썼지만 되게 이런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뭐 이렇게 되게 얘기가 잘 진행되지 않은 경우 되게 많아요. 아름님도 지금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진행하고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뭐 그게 비엔날레든 대한공원이든지 간에 잘 이게 아다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경우, 이렇게 아구가 잘 안 맞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장을 마련을 했는데 사람들이 또 맞아 이런 얘기 진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될 때 그게 저는 좀 동력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먼저 말하는 사람 임자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 뭐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번 해바라기 그렸다고 해서 아무도 해바라기 못 그리는 그런 예술계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말을 해놓고 구현화를 시켜놓고 그거를 텍스트화 해놓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북도 꼭 내고 싶다고 한 것도 이제 그런 건데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거 다시 돌아볼 때 또 다른 레이어가 생기는 거 이런 게 좀 동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플랫폼의 동력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일하거나 뭐 참여하는 개인의 동력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그렇게 기관 안에서 실무를 했던 거, 그러니까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제 개인적인 동력은 정말 그걸 좀 실현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 속에 이제 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되게 사람이랑 부대끼는 거를 그렇게 안 무서워하고 사실은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고 좀 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맷집이 좀 있으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일을 하면서 그곳이 뭐 레지던시든 뭐 이제 혁신센터든 어디든 간에 작업 공간,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9 to 6가 아니라 정말 언제 가도 사람들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 게 이제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 그 안에서 맨날 그 말잔치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근데 더 이상 그렇게 또 일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거기서의 한계도 또 맛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이상은 사실 제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는 굉장히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팟캐스트네요. 이거 진짜 사운드스케이프네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언급한 두 일터에서 다 초창기에 그 실무를 맡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없었거든요. 그것이 저만의 선택은 또 아니었던 부분도 있고 그게 또 그것이 근데 사실은 실무자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실무자의 동력이 기관의 동력과 함께 갈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존중되지 못하거나 뭐 굉장히 안이한 결정권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곳에서는 사실 비전을 더 이상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이 일으킬 수 있는 뭔가 플랫폼보다는 어떤 그것이 뭐 정부 기관이든 뭐 기업이든 그런 힘을 작동시킬 때 가능한 그 C는 굉장히 커질 수 있지만 그것이 또 좋은 그림으로 가기에는 또 거기에 또 나름대로 헤쳐나가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은 좀 또 다른 좀 프리랜서로서 어떻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는가도 이제 개인적인 관심사이고 그리고 사실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렇게 어떤 이제 재원이나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이 되었을 때 그러면 거기서 매개자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고 싶기도 한데 그 방법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저는 정말로 미술계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그런 이야기가 너무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안 불편하게 하려고 뭐라 그랬는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들릴지는. 네.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황제이님 이제 앞으로 시작하게 될 플랫폼을 시작하게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 가장 큰 동력이 될 것 같은 요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분노, 뭔가 서구 사회에서 아시아인으로 살면서 이 꾸역꾸역 생겨난 이 분노,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해나가야겠다, 이런 감정이 일단 가장 큰 동력이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좀 물음표로 남았던 작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계기라면 계기인 것 같아요. 네, 2019년에 이제 아시아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는 참여자들을 모집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이제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기를 참여자를 찾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광주에서 불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해서 저항으로서의 노래, 아니면 소리, 이런 거에 대한 작업이었거든요. 그때 마침 홍콩 시위도 한창이었고 좀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기획을 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정말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작가들을 포함하고 싶었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그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제가 정말 그때 찾고 있었던 게 버마어를 구사하는 사람, 그리고 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 캄보디아어를 구사하는 사람, 이렇게 딱 세 그룹의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플랫폼에서 성우들을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성우들한테 이거는 노래고 사실 뭐 나레이션은 아니고 노래인데 자유롭게 불러주면 된다. 돈을 당연히 지불할 것이고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고 자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한 10몇 명한테 보냈어요. 근데 대부분 답장을 하지 않았고 거기서 활발히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인데 대부분 읽씹인지 안 읽씹인지를 당했고, 정말 몇 명의 사람으로부터 나는 그런 프로젝트는 할 수 없다, 이런 답장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나는 정치적인 행위를 돈을 받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강하게 거절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민주주의라는 거 그냥 당연히 모두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인데, 누군가한테는 정말 그게 위험한 발상이고 그 행위에 가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내가 정말 그냥 개별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떨어지는구나, 정말 무모했구나, 정말 기분이 나빴겠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우리라는 걸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을까? 우리라는 걸 어떻게 포함시키고 또 배제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의 과오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뭔가 물음표? 이 해결하지 못한, 아니면 더 알고 싶은 그 경험이 앞으로 하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많은 동력이 될 것 같아요. 뭔가 분노와 뭔가 과거에 대한 뉘우침이 동력이 된다고 해서 뭔가 좋은 뭔가 되게 좋은 사전 기대하고 너무 있겠습니다. 거룩한 거 아닙니까? 항상 소식 알려주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가볍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만 할수록 되게 거룩해지고 뭔가 거룩한 이유에서 시작하셔다 보니까 뭔가 거룩한 플랫폼이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작할 수 그럼 있을까요? 가볍고 네? 거룩해 시작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거룩하게. 네네. 가볍고 거룩한 플랫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저희. 그래서 마지막으로 데리고 계시는 플랫폼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성, 그리고 원하신다면 향후 나의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름님 먼저 말씀해 볼까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애매하게 다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 또 감성도 네.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뭔가 음,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이제 올해로 3년 차인데 그동안 진짜 저의 길을 정하려고 많이 애를 썼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들어오는 일마다 제가 하는 포지션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거는 편집 일이고 어떤 거는 정말 기획을 해야 되고 뭐 어떤 거는 정말 뭐 비평을 써야 되고 뭐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의 동력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에너지가 뭔가 하나 정해보려고 이제 출판 등록도 했던 것인데 이제 앞서 에피소드처럼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제가 그건 내려놨거든요. 뭘 정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하던 대로 들어오는 일을 일단은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사실 이 플랫폼 빌더즈에도 제가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생각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이야기여도 상관없는 그리고 뭔가 실제로 플랫폼을 운영하시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좀 궁금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조금 일반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곳이 뭐 기관이든 아니면 뭐 개인의 업체든 뭐든 간에 결국은 이제 나라는 개인의 삶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는데 또 제가 예전에 또 시민사회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10여 년간 그런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현재는 따로 이제 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조직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별개의 것이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사실 이제 기관 안에서 뭐 어떤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일로 느껴지는가는 또 되게 별개의 일인 것 같고, 나의 일이라기보다 나의 성과, 나 개인이라는 성장, 기관, 플랫폼의 성장에 같이 갈 수 있는가?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겠구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는 좀 바람직한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 플랫폼 안에서 뭐 일을 하든 뭐 생각을 나누든 공동의 연구를 하든 뭐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 개개인의 삶이랑 좀 같이 연결이 되면 좋겠다. 네, 그런 하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뭔가 멤버 친화적인 플랫폼 그렇죠. 그거 진짜 무시할 수 기대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외롭기 싫은 게 굉장히 본성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뭔가 친구를 위한 플랫폼 같기도 하고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기대하고 있겠고 책도 나오시면 꼭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이님 방향성과 혹시 원하는 계획 방향성 알려주세요.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희조님이 이제 딱 시작을 끄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리스펙합니다.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민영님 그래서 그 어떤 덩어리로 뭉쳐있는 것만으로는 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읽으면서 내가 만드는 덩어리는 어떤 모양일까 좀 그런 걸 많이 상상해 보려고 해요. 뭐 신이 고양이를 만들 때 귀여움 10스푼, 뭐 게으름 3스푼 뭐 이렇게 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
덩어리는 뭐가 얼만큼 들어가고 뭐가 얼만큼 들어가서 어떤 모양의 어떤 색깔의 어떤 냄새를 가진 얼마나 단단하고 또 아니면 얼마나 끈적하고 뭐 그런 모습일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좀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포함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언어를 다루다 보니까 좀 학계 아니면 엘리트 미술계 바깥의 언어들을 많이 초청 포함하고 싶고요. 좀 엘리트주의 타파 뭐 이런 또 거룩한 이제 생각을 그만하고 일단 만들어야겠네요. 투쟁. 거룩한 투쟁. 거룩한 투쟁입니다. 뭔가 연대라는 워딩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뭐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정말 응원하고 이번에 만드신 책처럼 뭔가 뭐라고 해야 될지 너무 무겁지 않지만 거룩한 연대 플랫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영님 말씀해 주세요. 계획이나 방향성은 뭐 딱히 없는데 그냥 여태까지 해온 거 그냥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이님이 하려는 거랑 좀 비슷한 거를 제가 지금 좀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 아세안이랑 뭐 하는 프로젝트도 뭐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영어를 쓰거든요. 제가 한 아세안 큐레이터랑 그러니까 뭐 태국, 베트남 이런 분들이랑 근데 이제 우리 다 영어가 퍼스트 랭귀지가 아닌데 영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이것도 지금 뭐 곧 발임해서 오픈콜 나고 그럴 건데 하면 영어를 좀 안 쓰고 한아세안 프로젝트를 하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또 주제가 연대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갑자기 얘기가 막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돼서 이제 한아세안 연대 뭐 해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뭐 탈식민주의 이런 얘기 하면서 어차피 다 뭐 중국이랑 이제 일본 빼고는 다 식민지 나라였고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영어를 좀 안 쓰고 이거를 진행해 보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니까 저도 되게 손발이 딱 묶인 느낌인 거예요. 영어를 해야지만 소통이 되니까. 물론 이제 프랙티컬한 면에서는 영어로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그게 좀 다른 플랫폼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발임에서 하는 거긴 한데 발임이 막 뭐를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아세안 국가들에 이미 있는 플랫폼을 초청해서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다른 커다란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동의 언어가 영어가 아니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뭐 많은 부분 영어로 할 수밖에 없겠죠. 답답한 한국인의 효율성으로서. 그래서 이제 저도 막 그런 다른 제3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 찾고 있기도 하고 아까 제이님 말씀하신 프로세스랑 되게 비슷해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얘기를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좀 뭔가 혼자 하기보다는 뭔가 같이 남들이랑 해서 일을 좀 키우고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점점 요새 체감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근데 뭐 제가 발음에서 더 많은 사람 만나고 제가 뭐 다른 걸 만나고 이러기보다는 제가 다른 플랫폼을 또 더 만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제 좀 근육을 키워가자 그런 뇌 근육을 좀 키워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지금 우리 이야기도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의 견우직녀 같은 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다. 그러면 좀 체력도 좀 아끼면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발임이 뭐 문답과 아니고 다른 거 새로 하고 아니고 떠나서 좀 다른 데랑 협업을 해가지고 근육을 좀 키우는 그런 가능성이 가능할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별 생각이 없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웅장하다. 근데 다 웅장해. 다 지금 웅장하고 거룩하고 지금 아멘.
아멘. 다들 정말 거룩하신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플랫폼 살안 찌는 고양이에 이은 거룩하지만 가벼운 플랫폼. 맞아요, 맞아요.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에 뭐지 협업 연재 이런 거 굉장히 저도 요즘 운영을 시작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림과 여러분의 귀하신 말씀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되게 얻어간 게 많은 인터뷰였고요. 그러면은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덧붙이실 말씀 있는지 여쭙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희조님의 플랫폼이 나아가는 방향성은 뭔가요? 아, 저 내일 제가 또 개별 인터뷰 있어서 거기서 말했는데 저는 우선 한국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좀 아티스트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거를 대한 얘기를 많이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시작하게 된 게 친구들이 비슷한 작업을 많이 한 적도 있었고 교수님도 이게 중요한 매체다, 재밌는 매체다라고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이게 왜 그럴까 많은 시간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전시의 대안적인 방식으로 재미있는 결과물이 많이 나오는 가능성이 있는 매체라서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일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 플랫폼 얘기와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언젠간 메타버스 말고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생추어리에서 만나요. 맞아요. 생추어리에서, 네, 김혜진님 생추어리에서 언젠가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시고, 네, 앞으로도 많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들 번창하세요. 네, 인터뷰는, 네, 다른 인터뷰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어요.